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21번에 해당하는 밑줄 함의 추론, 이 유형의 특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3개를 준 이유는 뭐냐면 선택지 난이도가 높다.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절대 더 쉬워질 것 같지 않다. 3점의 비율이 꽤 높더라고요. 24번 시험에서 16번 3점으로 등장했어요. 3점짜리는 쉽게 못 버리죠.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 학생들도 꽤나 부담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밑줄 함의 추론에서요. 밑줄친 표현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밑줄친 표현의 특징은요. 글의 주제와 관련도가 높습니다. 말하자면 밑줄친 표현은 화자의 한 방이에요. 내가 주제 멋들어지게 표현해볼게. 너가 너무 좋아. 너 너무 귀여워. 너 너무 따뜻해. 너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뻔한 말 말고 넌 봄날의 곰 같아. 이런 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의미의 총집합. 뭔가 비유적인 거. 뭔가 수사적인 거. 뭔가 미사여구. 뭔가 멋진 거. 그렇지만 주제. 결론은 주제. 주제와 정말 밀접하다. 그런데 까다로운 이유는 꾸며낸 표현이어서 직설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용어구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관용어구라는 건 뭐냐면 생긴 그대로 해석이 된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굳어져 있는 표현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회화가 좀 뛰어나거나 영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이 많았던 사람, 듣기 실력이 훌륭하거나 이 의사소통이 좀 편리한 사람들, 영어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거나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알 법한 그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표현에 밑줄 그어져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바꿔서 말하면 그 밑줄 표현이 이런 표현이지 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아직 1, 2학년이라면 넓게 그리고 깊게 영어를 열심히 즐겁게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학년이라면 넓게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잘 좁혀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유사한 표현들로 바꾸고 있는지 그걸 좀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빈칸 추론과 마찬가지로요. 밑줄 표현 앞뒤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그 앞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그 앞이 정말 중요했죠. 대비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적 흐름. 2가지 종류의 건축가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걸 캐치하면 확 쉬워지죠. 그리고 5줄에 걸친 한 문장이었잖아요. 정말 긴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요. 문법 잘 알아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1, 2학년이면 너무너무 문법 해야 하고 심지어 이제 새 학기야. 해야 돼. 차분하게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3학년이다 하더라도요. 대충 읽고 알고 있는 단어로 짜집기 해서는 정확하게 풀 수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답 고르기는 힘들다. 찍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찍으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가능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확신하면서 답을 고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문장을 읽을 때요. 특히 중요한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의 구조를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문제 풀 때 많이 하기를 바래요. 어려울 수 있지만 남이 하는 걸 좀 보면서 흉내내면 된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밑줄 표현의 특징은 이렇고 밑줄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밑줄 함의 추론의 유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글을 읽으면서 중심 소재와 중심 생각. 이 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고용해야 하는 건축가도 그렇고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돼? 건축가는 육각형이어야 된다. 지식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전 경험도 풍부해야 된다. 그런 거였죠. 자, 그럼 이런 주제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냐라고 하면 언제나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첫 문장에서 여러분 중심 소재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죠. 많이 풀다 보면 됩니다. 그 많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풀어야 돼요. 많이 풀다 보면 6문장에서 10문장 사이 구성된 이 지문들이 전개가 뻔해요. 패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첫 문장 보고 중심 소재 파악하고 이런 글이겠구나. 진행 방향 예상해야 되고 뭐에 관한 글인지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자는 어떻게 표현한다? 반복할 거예요. architecture이라는 표현, architect라는 표현 여러 번 등장했죠. 그것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어휘력이죠. 단어는 매일매일 열심히, 조금씩 매일매일, 하지만 열심히, 친구랑 같이, 아니면 저랑 같이 계속 해가면 되고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냥 멍하니 읽는 게 아니죠. 분명히 강약, 중간약이 있어요. 어디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냐? 연결어. 3년치 기출을 표시하면서 풀어보고 쭉 돌려봤더니 역시 다음에 하지만
근데 다음에 주제가 등장했다. 벗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했다.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벗 다음에 뒤집으면 벗 다음이 정말 중요하다. 역접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죠. But, rather, 지난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었죠. Instead, though, 약한 however예요, 여러분. though, while. while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한 반면, 반전의 의미를 띨 때도 많이 있죠.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 거고 however, yet 이런 것들. 하지만, 근데 이런 거 그런가 하면 순접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또한, 더해서,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아까 argue, 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 나와야 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연결어에 주목하면서 독해하는 습관을 계속 길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부정어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밑줄에 not이 들어갔었죠. 그러고 나서 선택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다? without, 뭔가가 아니다, 뭐뭐가 아닌, 뭐뭐 없이, 이런 식으로. 빈칸 추론 가서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only, 단지, 제약하는 거. 제약하는 건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강의에 나왔는데 few나 little, 뭔가가 거의 없는 부정적인 뉘앙스. 이런 표현들도 주목해서 읽어야 한다. 이번엔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인용한다면 Vitruvius, 당시의 현직 건축가 인용했죠. 그러면 주목해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 끌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풍부하게 해줄 거야. 좀 더 무릎에 탁 칠 수 있게 전달해 줄 거야. 인용한다면 그 사람 인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자세히 본다. 여기에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 밑줄 하미 추론뿐만이 아니라 뭐 빈칸 추론, 주제, 목적, 요지, 요약문, 그리고 순서 문제나 문장을 집어넣거나 삭제하는 그 어떤 지문이 와도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고 연습하기를 바래요. 의식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밑줄 하미 추론 별 3개 준 이유가 선택지에 있어요. 선택지가 점점점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이 평가원에서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지난 시간 동안. 그런데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니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초반에 좀 우리가 쉽게 풀기를 바라는 유형의 문제에서조차 선택지가 점점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아닌 거, 오답을 소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선택지 안에 중심 소재가 잘 들어있는지, 그리고 중심 생각이 잘 들어있는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그거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게 소거해 가면서 왜 아니구나, 이래서 아니구나, 이걸 좀 잘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틀릴 때는 자신 있게 소거했어도 그게 답인데 틀리는 겁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꾸준하게 연습하고 오답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해결이 점차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용어구를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관용어구라는 거는 또 대표적으로는 수거. 저는 요즘에 선택지에서 수거를 모르는 경우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꾸준히 풀고 틀렸을 경우에 거기에 새롭게 등장한 수거들은 꼭 해결을 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잘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2024년 수능 21번에 등장한 어휘 한번 같이 봅시다. 얼핏 보기에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다의어였어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심지어 품사도 여러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채워볼까요? class, 명사로 학급, 수업, 그리고 학생들이라는 의미도 있죠. class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가 하면 계층, 계급.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 사람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 계급. 그럼 부류, 분류. 게임할 때 클래스, 사제, 마법사, 전사, 클래스, 종류죠. 그런데 동사로는 분류하다. 이렇게 계층을 나누다. 등급을 매기다. practice. 동사로 연습하다로 가장 많이 알고 있죠. 실천하다. 그리고 점차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는 의미가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다. 전문직으로 일하다. 그런가 하면 명사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습, 실행, 실천, 그리고 관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연습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다 보면 반복되어져 온 일, 즉 관행이 되는 거죠. recognize,
내가 그 사람 알아봤어. 누군지 알아봤어. 알아보다. 혹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다. 인식하고 인지하다. 여기까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로 공인받다라든지 무언가를 인정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 의미로 쓰였죠. 제가 1번 뜻으로 알고 있는 discipline. 1번은 훈육. 훈육하고 싶어. 규율. 제인 거 티나나요? 막 잡고 싶어. 컨트롤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멋진 뜻도 있어요. 절제력 같은 거.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는 지식 분야. 특히 이제 대학에서 나오는 학과목 같은 거. 학문 분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동사로도 뭔가 징계하다. 이러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되네요. 또 좀 기억을 하시고 맥락에 따라서 뭔가 훈육하다. 훈육을 하다가 잘못하면 징계 줄 수 있죠. 징계하다. 그 절제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뭔가 스스로를 단련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interdisciplinary. 이 지문에 등장한 단어는 아닌데요. 이 discipline이 학문 분야, 지식 분야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형용사로 학제간에. 이 학제간이라는 말이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aspire. 동사로 열망하다, 염원하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aspiring. ing가 붙어서 분사 형용사로서 열망하는, 무언가가 되기로 염원하는,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쓰였죠. aspiring이라는 표현이 동사 aspire에서 왔구나 라는 거를 같이 좀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 scholarship. 저는 장학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 읽다가 장학금? 싶었는데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또 있었냐면 어떤 학문적 지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주고 받는 그런 맥락인 건지 아니면 학문 그 자체에 관한 건지 사실 결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맥락 안에서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하게 꺼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correspond. 일단 자동사로요. 뭔가 일치하다, 부합하다. 이런 경우에 전치사 with랑 잘 쓰이고요. 뭔가에 해당하다. 상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이럴 땐 또 전치사 to와 함께 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을 주고받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누군가와 with를 쓰겠죠. 글의 맥락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의미를 착착 꺼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는 예쁘게 정리해 놓은 화면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야. 여기 알아야 하는 단어 참 많았다. 필기는 이 화면 보고 할게요. 지금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맞는지 한번 같이 연습해 봅시다. architect, 건축가, 설계자, architecture, 건축학 혹은 건축 양식, 물론 건축이라는 의미도 있죠. symbolically, 심볼이 상징이죠. 그러니까 부사로 상징적으로 statement, 성명, 이름 아니에요. 성명, 진술 혹은 서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 statement라는 건. 그런데 좀 공적인 거예요. 꼭 공적인 상황에서만 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 말은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 좀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성명서 내지는 진술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profession. 많은 교육이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을 얘기해요. 전문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professor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professor, 교수님. profession, 직업, 전문직. practicing. practice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가지고 형용사가 되었어요. 활동하고 있는, 개업하고 있는. rule. 제일 많이 아는 건 rule, 규칙. 명사로는 규칙, 동사로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ruler. 지배자, 통치자 라는 뜻도 있지만 선 그을 때 쓰는 자라는 의미도 있죠. 학용품 자 얘기하는 거예요. practical. 진짜 자주 나오는 단어죠. 현실적인, 실질적인, 실질적이다라고 하니까 타당한, 실현 가능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명사로는 실습 이런 것도 있고요. theoretical. theory가 이론이죠. 형용사로 이론적인, 이론상으로 가능한 이런 의미예요. 명사도 같이 알아놓으면 좋겠죠. theory, 이론. curriculum.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교육과정. astronomy. 천문학. draftsmanship. 제도. mathematics. 수학. 혹은 이제 계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do the math 하면 계산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philosophy. 철학. 자주 나오는 단어죠. 과목이라든지 학문을 뜻하는 단어들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조금은 헷갈려도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 뭐에 관한 학문인지 그것도 알면 좋겠죠. medicine, 약 또는 약물이란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의학, 의술 혹은 의료. 의학이란 의미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law, 법, 법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맥락상 이 지문에서는 법학, law school, 법학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authority, 군사의 지휘권 같은 거 있죠. 지휘권 혹은 권한, 권위 이런 뜻도 있고 substance, 최근에 나온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물질, 뭔가 중립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실체 혹은 본질, 핵심, 요지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문에서는 핵심에 해당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야 됐죠. physician, 의사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과 의사. 내과 의사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외과 의사도 알면 좋겠죠. 외과 의사는 영어로 surgeon, 외과의, 외과 전문의. 같이 알아두시고요.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discount, 디스카운트 하면 사야죠. 할인, 명사로 할인, 동사로는 할인하다. 뭔가 할인해서 팔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동사로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야 됐다? 치부하다, 무시하다. 이 디스라는 접두사가 마이너스네요. 할인에서도 줄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시하는 거. count가 이렇게 세는 거거든요. 끼워준다. 이런 의미예요. 의미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그런데 discount니까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prioritize,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무언가를 우선순위에 두다. 다 자주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더 자주 나온다는 뜻이에요. material, 천 같은 천조가리, 그런 이제 직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재료 같은 거죠. 어떤 물건의 재료. 이제 형용사로 물질적인,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재산 같은 물질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precedent, pre라는 접두사는 앞이죠. 뭔가 이전, 그런 의미. 그래서 설예, 앞에 있었던 일, 혹은 판례. 판례로 남는 것도 앞에 있었던 일이 판례로 남는 거죠. 전례, 앞에 있었던 일.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standard,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수준, 기준. 같은 형태로 형용사로는요. 일반적인, 보통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단어 공부 열심히 했다. 여러분 필기는 이 화면을 보고 할까요? 잠깐 멈춰놓고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쉽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들 있었어요. 잊지 말고 대부분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겠지만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는 단어들. 여러 가지 주제를 막론하고 자주 나오는 단어들. 다이어는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 다이어가 꽤 애를 매겨요. 나는 어떤 뜻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썼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혹은 너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보통은 결이 비슷하게 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장학금과 이 학문적 지식이라는 거는 성질이 다르죠. 돈과 지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디스플린 같은 것도 뭔가 규율, 어떤 그런 엄격함이 묻어나는 그런 의미와 학문 분야, 굉장히 중립적이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를 다 알고 있었어야 맥락에 따라서 적절하게 꺼냈을 수 있었다라는 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의미는 어렵지 않죠. 뭐 수업이든 계층이든 종류든. 그러나 품사가 바뀌면 이게 동사가 됐을 때는 분류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어휘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연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어휘를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앞에 세 문제 18, 19, 20번은요. 지문이 비교적 쉬워서 내신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지문부터는
내신 시험에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문제로 내면 좋을까? 어떤 문제로 바꿔볼까? 뭐 꼭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바꿔보면서 좀 주목하고 잘 읽어보는 거죠.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그만큼 내신 시험 현장에서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두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보았는데요. 밑줄 함의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는 빈칸 추론이에요. 제가 빈칸으로 뚫게 되는 그 문장을 변형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제 챗GPT가 있고 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검증되고 문법적으로 온전하면서도 원래 지문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세밀한 변형이 가능해졌어요. 오해의 여지가 없게 문장을 변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문을 가져다 쓰지만 묘하게 간접 연계가 되는 거예요. 특히 빈칸이 됐을 때. 그래서 빈칸을 마지막에 이 지문의 밑줄로 나왔던 부분을 빈칸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살짝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르게는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제 글의 요지 유형이 됐을 때 조금 달라지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비교적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지문 안에서 굉장히 명료하게 여기가 답이야, 이 부분 보면 답이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맞죠. 그런데 이제 변형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전형적인 룰을 조금 깰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글의 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글의 요지 유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선택지가 한국말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우린 꼼꼼하게 읽었으니까 이 중에 답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걱정이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본인보다 잘 푸는 사람이, 학생 본인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면서 거기서 눈치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필요한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강의를 봤어.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왜냐면 관련 지식이 많거든요.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전략들을 아주 세밀하게 정돈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듣는 거는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면서 배운 지식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풀다가 배운 내용이 거꾸로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 배웠는데, 여기 나 주목하라고 했는데, 나 아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야 한다. 많이 쌓이고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문제집을 안 풀더라고요. 학교에서 주는 자료, 학원에서 주는 자료만 겨우 답습할 뿐.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다 분석해 주잖아요.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스스로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집 추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이런 문제집 사서 푼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정말 저는 문제집 푸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내가 익숙해지고 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희 문제집 고르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문제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도움될 것 같은 문제집을 제가 사서 직접 풀어보고 그걸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진짜 고생 많았어요. 2개 연습 문제 푼 거는 정답 한번 댓글에 달아볼까요? 구독, 좋아요를 저는 좋아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그것도 부탁드리고 살짝 다시 한번 살짝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빨리 만나요. 안녕. 고생했어요.